그녀 앞에는 62살의 김선희가 서 있었다. 선희의 손마디는 퉁퉁 부어 본래의 모양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마디마디 도단한 거친 옹이는 지난 5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남편 박철민이 폐암 진단을 받은 이후로 선희의 밤은 사라졌다. 2시간마다 울리는 알람 소리에 깨어 남편에게 약을 먹이고 등을 두드려주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다. 선희는 맑은 하늘 아래 약병을 열었다.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나와 그녀의 얼굴을 적셨다.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무언가가 S자가 새겨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오늘은 특별한 날, 바로 남편의 마지막 검사가 있는 날이었다. 지옥 같았던 5년간의 폐암 투병 생활이 마침내 끝날 수도 있는 날이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철민을 힐끗 보았다. 65이 된 철민은 살이 붙어 5년 전보다 얼굴이 훨씬 좋아 보였다. 모두 선희가 정성껏 준비한 약초 향이 나는 녹즙 덕분이었다. 선희는 잠시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남편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던 날,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선언했던 날, 선희는 은행 복도에서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선희는 울음을 그쳤다. 울 시간이 있으면 약초를 구하러 다녔고 잠잘 시간이 있으면 남편의 등을 두드렸다. 아침 7시 대학병원 진료실 밖이었다. 선희는 낡고 해진 옷을 입은 채 철민의 곁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땀이 흥건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철민은 전날 밤 입었던 양복 차림으로 거울을 보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진료실 문이 열렸다. 박철민 씨. 선희는 그의 팔을 부축했고 두 사람은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의사는 결과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선희는 숨을 멈췄다. 기적입니다. 완치입니다. 그 순간 선희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5년간 억눌러 왔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오열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희의 입에서는 같은 말만 반복되었다. 하늘에 감사하고 의사에게 감사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에 감사했다. 그런데 그때 철민의 반응은 기묘했다. 아내가 바닥에 엎드려 우는데도 일으켜주기는커녕 진찰실 구석에 있는 거울을 보며 양복 옷깃을 매만지고 있었다. 드디어 내 인생 이막의 시작이군. 철민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가 왠지 선희에게는 차갑게 느껴졌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선희는 앞치마를 둘렀다. 오늘 밤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완치 기념 잔치를 열기로 한 것이다. 100인분의 음식을 혼자 준비해야 했다. 튀김을 튀기고 나물을 무치고 잔치용 생선을 구웠다. 기름 연기가 부엌에 자욱했고 선희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른 땀이 허리춤에 번졌다. 손가락 끝에는 기름이 튀어 화상 자국이 붉게 솟아올랐다. 그래도 선희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남편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그 시각 철민은 마을 회관 상석에 앉아 있었다. 새 양복에 명품 넥타이를 메고 마을 어르신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허허, 내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원래 복이 많은 사람은 죽지 않는 법이지요. 철민은 호탕하게 웃었다. 아내가 5년간 피눈물 나는 간병을 했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다. 마치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암을 이겨낸 것처럼 행동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선희가 만든 음식이 마당에 차려졌다. 이웃집 아주머니 한 분이 선희의 손을 덥석 잡았다. 선희 씨, 정말 고생 많았어. 당신이 아니었으면 철민 씨는 벌써 저 세상 사람이었을 거야. 선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누군가 알아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때 철민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선희가 고개를 돌리자 철민은 술잔을 높이 쳐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어딘가 이상했다. 선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선희는 문득 불안해졌다.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다. 하지만 선희는 애써 그 감정을 무시했다.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남편이 살아 돌아온 날이니까. 그러나 선희는 알지 못했다. 그 불안이 예감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예감이 곧 현실이 되리라는 것을.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이었다. 마당에는 100명이 넘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흥겨운 분위기였다. 그때 대문이 벌컥 열리며 노인 한 분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올해로 80이 된 시어머니 최영자였다. 영자는 솜이 잔뜩 들어간 낡은 누비 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 조끼는 10년도 더 빨지 않아 때가 겹겹이 쌓여 있었고 코를 찌르는 시큼한 냄새가 풍겼다. 마을 사람들은 슬금슬금 코를 막으며 뒷걸음질 쳤다. 영자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3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시작되어 이제는 며느리의 얼굴조차 가끔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선희가 황급히 달려가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어머님 추운데 왜 나오셨어요? 방에 계시지요. 그 순간 영자의 눈이 번쩍 빛났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선희의 손을 뿌리치더니 잔치상에 놓인 생선 대가리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생선 대가리를 빤히 노려보더니 갑자기 그 위에 침을 뱉었다. 더러운 것, 썩은 것. 좌중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영자에게 쏠렸다. 철민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는 벌떡 일어섰다. 어머니, 뭐 하시는 겁니까? 남들이 다 보잖아요. 철민이 영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하지만 영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손발을 버둥거리며 저항했다. 그리고는 선희의 치마자락을 붙잡고 그 속에 숨었다. 마치 겁먹은 아이처럼. 독사놈이 혓바닥을 날름거리고 있어. 껍데기만 보면 다 죽어. 껍데기만 보면. 영자의 목소리가 쉰 비명처럼 터져 나왔다. 선희는 당황하면서도 가슴이 철렁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선희가 영자의 등을 쓸어주며 달랬다. 영자는 선희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던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거 완전히 가버린 거 아니야? 치매가 저 정도면 요양원에 보내야지, 원. 철민은 이를 악물었다. 창피함에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선희에게 으르렁거렸다. 당장 저 할망구를 방에 쳐넣고 와. 다들 보고 있잖아. 선희는 아무 말 없이 영자를 부축해 방으로 들어갔다. 영자를 이부자리에 눕히려 하자 영자가 갑자기 선희의 손목을 꽉 잡았다. 놀라울 정도로 강한 힘이었다. 조끼, 내 조끼. 영자는 자신이 입고 있는 조끼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선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그 조끼는 너무 낡았어요. 버리셔야 해요. 새 것으로 사드릴게요. 그 순간 영자의 눈빛이 변했다. 멍하던 눈동자에 불꽃이 일었다. 영자는 벌떡 일어나 앉아 선희의 손을 강하게 쥐었다. 안 돼. 이건 내 껍데기야. 내 목숨줄이라고. 이거 벗으면 다 죽어. 영자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선희는 놀라서 뒷걸음질 쳤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다. 어머님, 선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영자의 손을 잡았다. 영자의 손은 뼈만 앙상했지만 그 악력만은 옛날 그대로였다. 영자가 선희의 귀에 얼굴을 가까이 댔다. 선희야. 영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또렷해졌다. 선희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분명 치매 걸린 시어머니일 텐데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 멀쩡해 보였다. 겉만 보지 마라. 냄새 난다고 버리는 거 아니야. 이 냄새가 사람 살리는 냄새다. 영자는 조끼 옷깃을 붙잡으며 속삭였다. 선희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시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네, 어머님. 알았어요. 안 버릴게요. 선희가 대답하자 영자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다시 눈빛이 멍해지더니 이내 잠이 들었다. 선희는 한동안 잠든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 가득한 얼굴, 내판 눈가, 파르르 떨리는 입술. 선희의 가슴 한구석이 쿡쿡 쑤셨다. 저 낡은 조끼가 시어머니에게 어떤 의미일까? 왜 저토록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걸까? 선희는 알 수 없었다. 그 조끼 안에 40년간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곧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리라는 것도. 방 밖에서 철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와 통화하며 낮게 웃고 있었다.
선희의 가슴에 정체 모를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독사놈이 혀를 날름거린다던 시어머니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잔치가 최고조에 달했을 무렵이었다. 마을 입구로 번쩍이는 검은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흙먼지 날리는 시골 마을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였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다. 차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렸다. 45살쯤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새빨간 입술에 짙은 화장, 몸에 딱 붙는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걸을 때마다 짙은 향수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졌다. 그 여자가 바로 오미진이었다. 미진은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잔치상 쪽으로 다가왔다. 하이힐이 마당 흙에 박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마을 아낙네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는 누구야? 철민 씨 친척인가? 글쎄 처음 보는 얼굴인데. 미진이 철민 앞에 다가서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철민의 귀에 무언가 속삭였다. 철민의 눈이 초승달처럼 가늘어지며 호탕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선희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힐끗 보았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철민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철민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입꼬리가 귀에 걸렸다. 미진이 옆에서 화면을 슬쩍 엿보고는 미소 지었다. 메시지 내용은 단순했다. 토지 보상금 30억 원 입금 완료. 철민이 애타게 기다리던 돈이었다. 마을 뒷산 일대가 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이다. 선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기름때 낀 접시를 차가운 물로 씻고 있었다. 손이 시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100인분의 접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선희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잔치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대접하고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식사할 틈도 없었다. 선희는 꿀꺽 침을 삼키고 설거지를 계속했다. 그 시각 마당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철민이 직접 젓가락으로 가장 맛있는 소갈비찜을 집어 미진의 입에 넣어주고 있었다. 미진은 입을 오물거리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웃었다. 철민 씨, 고기 정말 맛있다. 사모님 손맛이 아주 좋으신가 봐요. 미진의 말에 철민은 피식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손맛이 좋은 게 아니라 그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야. 두 사람의 히히덕거리는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부엌까지 흘러들어왔다. 선희의 손이 멈칫했다.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선희는 필사적으로 무시하려 애썼다. 설마 내 남편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어. 이웃집 아주머니 한 분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선희의 어깨를 툭 치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속삭였다. 선희 씨, 저 여자 누구야? 철민 씨 눈빛이 심상치 않던데. 아, 보험 설계사래요. 아는 분인가 봐요. 선희는 억지로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 미소가 너무 부자연스러웠던지 아주머니는 혀를 찼다. 타타, 남자란 것들은 돈이 들어오면 눈이 뒤집히는 법이니까. 조심해. 아주머니가 나간 후 선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손에 든 접시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다. 하지만 선희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5년간 남편을 살리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 설거지를 마친 선희가 마당으로 나왔다. 철민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여보, 보상금이 들어왔다면서요. 이제 빚도 갚고 편하게 살 수 있겠네요. 선희의 목소리는 기대감에 차 있었다. 5년간의 고생이 드디어 끝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철민의 반응은 차가웠다. 내 조상 땅 판 돈이야. 왜 당신이 편해져? 철민의 목소리는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선희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을 듣다니. 창피함에 고개를 숙였다. 그때 미진이 끼어들었다. 입꼬리를 비틀며 선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사모님, 남자가 큰 돈을 손에 넣으면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줘야죠. 옆에 있으면서 그것도 모르시다니. 선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분노를 꾹 삼켰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사람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다.
저는 부엌에 좀 가볼게요. 선희는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다. 등 뒤로 철민과 미진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선희의 어깨가 축 처졌다.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다. 방을 지나칠 때 문틈으로 시어머니 영자가 보였다. 영자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눈은 말똥말똥 뜨고 있었다. 그 눈이 똑바로 선희를 보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선희는 걸음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영자의 입술이 오물거렸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다. 하지만 결국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영자는 다시 눈을 감았다. 선희의 마음은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졌다. 남편의 차가운 태도, 정체불명의 여자, 수군거리는 마을 사람들. 모든 것이 불길한 전조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선희는 그날 밤 닥쳐올 끔찍한 일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손님이 돌아갔다. 마당에는 어지럽게 널린 일회용 접시와 술병들만 뒹굴고 있었다. 선희는 허리가 끊어질 듯 했지만 묵묵히 쓰레기를 주워 모았다. 그때 철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봐, 이리 좀 와봐. 철민은 방 입구에 서 있었다. 얼굴에는 취기가 가득했다. 뺨은 붉게 상기되었고 눈은 풀려 있었다. 선희는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고 천천히 다가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오늘 고생했다고 위로해 주려는 걸까? 들어와. 철민이 방문을 열었다. 선희가 방에 들어서자 철민은 문을 닫았다. 방 안에는 희미한 불빛이 켜져 있었다. 선희는 어색하게 서 있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다. 철민이 장롱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파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선희는 고개를 갸웃했다. 저게 뭐지? 다음 순간 철민은 그 봉투를 선희의 얼굴에 던졌다. 이게 뭐예요? 선희는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었다. 봉투를 열자 서류 뭉치가 나왔다. 맨 위에 적힌 글자가 선희의 눈에 들어왔다. 이혼 합의서. 선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흔들렸다. 당신, 이게 대체 몰라서 물어? 이혼하자는 거잖아. 철민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다. 마치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묻는 것처럼. 선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5년간 당신 간병했잖아요. 그래서 실증 난 거야. 철민이 선희의 말을 잘랐다. 그의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게선 병원 냄새가 나. 약 냄새, 병자 냄새. 5년간 병든 사람 옆에 있었으니 당연하겠지. 하지만 난 이제 그 냄새 맡고 싶지 않아.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철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야. 돈도 생겼고 몸도 깨끗해졌지. 그런데 내 옆에 너처럼 늙고 초라한 여자가 있으면 5점이잖아. 5점. 그 말이 선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40년을 함께 살고 5년간 피눈물 나는 간병을 했는데 그것이 5점이라니. 그때 방문이 열렸다. 미진이 태연하게 들어와 경대 앞에 앉았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바르기 시작했다.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인 것처럼. 어머, 아직 이야기 안 끝났어요? 미진은 거울 너머로 선희를 쏘아보았다. 입꼬리가 비틀어져 올라갔다. 언니, 눈치 좀 챙기지. 남자가 큰 돈을 손에 넣으면 변하는 법이야. 진작에 눈치챘어야지. 선희는 온몸이 굳어졌다. 분노와 굴욕감에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30억 원. 그 보상금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선희는 겨우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미진은 피식 웃었다. 30억? 그거야 벌써 정리했지. 철민 씨랑 내 공동명의 계좌로 전부 옮겼어. 법적으로 재산 분할해 줄 것도 없어. 선희의 눈앞이 하얘졌다. 5년간 남편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돌아온 것은 빈손이었다. 그럼 저는 뭘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요? 철민이 장롱에서 또 다른 서류 하나를 꺼냈다. 낡은 등기 권리증이었다. 철민은 그건 역시 선희의 얼굴에 던졌다. 자, 이거 가지고 꺼져. 위자료로 주는 거니까. 선희는 등기 권리증을 펼쳤다. 뒷산의 돌산이었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 건물도 지을 수 없고 길도 없는 맹지였다. 자갈밭이라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아무 쓸모없는 땅이었다. 이게 뭐예요? 이 돌산으로 뭘 어쩌라고요? 그건 네가 알아서 생각해. 어쨌든 법적으로 위자료는 줬으니까. 군소리 마. 철민은 시계를 보며 말했다.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나가. 안 그러면 사람 불러서 끌어낼 테니까. 선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음을 터뜨렸다. 40년의 세월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아무리 소리 내어 울어도 철민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미진이 선희 옆을 지나가며 혀를 찼다. 어우, 촌스러워. 언니, 올 시간에 짐이나 싸지. 내일부터 이 방은 내가 쓸 거니까. 문이 닫혔다. 선희는 홀로 남겨졌다. 손에는 구겨진 이혼 서류와 쓸모없는 등기 권리증이 들려 있었다. 창밖에서는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선희의 울음소리가 텅 빈 방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선희는 바닥에서 일어나 문고리를 두 손으로 꽉 잡았다. 손가셔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였다. 안 나가요. 절대로 못 나가요. 선희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뭐야, 이제 와서 나한테 반항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40년이에요. 40년을 이 집에서 살았어요. 22에 시집와서 온갖 두분 일 다 하면서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나가라니요. 선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듯했다. 당신이 암에 걸렸을 때 누가 살렸어요? 의사가 포기했을 때 누가 약을 다리고 등을 쓸어주고 대소변을 받아냈냐고요. 내가 다 했잖아요. 선희는 가슴을 쳤다. 쿵쿵 소리가 났다. 5년간의 서름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다. 철민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그래서 뭐, 그거야 아내로서 당연한 도리잖아. 은혜라도 베풀었다는 거야? 웃기지 마. 선희는 숨이 맺는 듯 했다. 당연한 도리라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5년을 버텼는데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니. 그때 선희의 뇌리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방에 홀로 누워있을 영자가 걱정되었다. 철민 씨, 내가 나가면 어머님은 누가 돌봐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신의 걱정보다 시어머니 걱정이 앞섰다. 3년간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돌본 것도 선희였기 때문이다. 철민은 코웃음을 쳤다. 그 망령든 할망구? 걱정 마. 내일 당장 요양원에 쳐넣을 거니까. 제일 싼 곳으로. 어차피 오래 살지도 못할 텐데 신경 쓸 거 없어. 선희의 눈이 동그래졌다.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다. 어떻게 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 사람이에요? 시끄러워. 철민이 소리쳤다. 그리고 방구석에 있던 선희의 짐가방을 집어들었다. 창문을 열고 그 가방을 마당으로 내던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가방이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당장 꺼져. 안 꺼지면 사람 불러서 끌어낸다고 했지. 선희는 창밖을 보았다. 12월의 밤바람이 매섭게 불어오고 있었다. 마당에 던져진 가방 위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네? 내가 뭘? 선희가 철민의 바지를 붙잡았다. 무릎을 꿇고 매달렸다. 하지만 철민은 선희의 손을 발로 걷어찼다. 더러운 손 치워. 그 순간 마당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창문을 비췄다. 철민은 씩 웃었다. 마침 잘 왔군. 대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이 들어왔다. 철민의 후배들이었다. 둘 다 어깨가 떡 벌어지고 눈매가 사나웠다. 형님 부르셨습니까? 이 여자 좀 끌어내줘. 말이 안 통해서 말이야. 두 남자가 선희에게 다가왔다. 선희는 문고리를 더욱 세게 잡았다. 손톱이 부러질 것 같았다. 싫어요. 안 나가요.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해요.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저희도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서요. 남자 하나가 선희의 팔을 잡았다. 다른 하나가 문고리를 잡은 선희의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냈다. 선희는 발버둥 쳤다. 놓으라고. 누구 없어요. 선희의 비명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한겨울 심야 인간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 아무도 들을 수 없었다. 선희는 두 남자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마당으로 끌려 나갔다. 맨발이 차가운 흙에 닿았다. 눈이 선희의 얼굴 위로 흩날렸다. 천벌 받을 거야. 내가 당신을 어떤 심정으로 살렸는데.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선희는 피를 토하듯 절규했다. 철민은 덴마루에 서서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옆에는 미진이 서서 킥킥 웃고 있었다. 시끄럽네. 어서 갖다 버려. 철민이 손짓했다. 두 남자가 선희를 대문 밖으로 끌어냈다. 그리고 선희의 가방을 집어 대문 밖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다시는 이 대문 앞에 얼씬거리지 마십시오. 다음엔 정말 용서 안 합니다. 남자들이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철문이 삐걱거리며 닫혔다. 덜컹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를 거는 소리가 들렸다. 선희는 대문 앞에 쓰러졌다. 맨발에는 흙과 눈이 묻어 있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추위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대문 안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였다. 그리고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머니, 어머니, 안 돼요. 철민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이어서 비명 같은 소리가 섞여 들렸다. 악, 이 미친 할망구가 물었잖아. 선희는 대문을 붙잡고 벌떡 일어섰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문 안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쿵쾅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철민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으악, 미쳤어. 이 할망구. 선희는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다. 80살의 시어머니 영자가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오고 있지 않은가. 그것도 철민의 팔에 이를 박은 채로. 어머니, 어머니 놓으세요. 철민은 팔을 휘두르며 발버둥 쳤다. 하지만 영자는 악착같이 달라붙어 놓지 않았다. 마치 사나운 들개 같았다. 철민의 양복 소매에 핏자국이 번져갔다. 건장한 남자들이 달려들어 영자를 떼어내려 했다. 하지만 영자는 놀라운 힘으로 저항했다. 결국 3명이 달려들어서야 겨우 영자를 떼어낼 수 있었다. 미쳤어. 진짜 이 망령든 할망구가. 철민은 팔을 부여잡으며 소리쳤다. 이빨 자국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미진이 손수건을 가져와 철민의 팔을 감싸주며 영자에게 쏘아붙였다. 어머, 큰일 나겠네. 치매가 저렇게 심하면 정말 격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자는 남자들의 팔에 붙잡힌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백발이 헝클어져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영자는 갑자기 몸을 비틀더니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누비 조끼를 벗어 던졌다. 10년 넘게 입어 때로 번들거리는 조끼였다. 곳곳에 기름때가 묻어있고 시큼한 냄새가 났다. 영자는 그 조끼를 양손으로 붙잡더니 대문 쪽으로 힘껏 던졌다. 조끼는 문틈을 지나 선희의 얼굴에 퍽 하고 부딪혔다. 선희는 놀라서 뒷걸음질 쳤다. 코끝에 시어머니 특유의 땀냄새와 묵은 냄새가 확 끼쳐왔다. 그때 영자가 악을 썼다. 목이 찢어져라 외치는 날카로운 비명이었다. 이 빌어먹을 년. 쓸모없는 것. 얼굴도 보기 싫으니 썩 꺼져. 그 냄새 나는 옷이나 입고 얼어 죽어버려. 선희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40년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끔찍한 말이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썩 꺼져.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마.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어. 영자가 악을 쓰자 철민과 미진이 킥킥 웃기 시작했다. 할망구. 완전히 미쳤네. 그러게. 쓰레기를 선물로 주다니. 저런 냄새 나는 걸 어디다 쓴다고. 두 사람이 낄낄거렸다. 철민이 손을 휘저으며 남자들에게 말했다. 됐어, 놔줘. 어차피 내일 요양원으로 보낼 거니까. 남자들이 영자의 팔을 놓았다. 영자는 비틀거리면서도 대문 쪽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선희는 보았다. 헝클어진 백발 사이로 보인 시어머니의 눈을.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리고 영자는 선희에게만 보이도록 살짝 윙크를 했다. 선희는 심장이 굳는 것 같았다. 저건 뭐지? 분명 미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너무나 또렷하고 그리고 슬퍼 보이는 눈빛이었다. 덜컹 문이 닫혔다. 자물쇠를 거는 소리가 들렸다. 선희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는 시어머니가 던진 조끼가 들려 있었다. 겉만 보지 마. 이 냄새가 사람 살리는 냄새야. 잔치 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다. 선희는 조끼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코끝이 찡해졌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선희가 고개를 들었다. 가야 해. 어디든 가야 해. 발밑에 던져진 가방을 집어들고 주머니에서 구겨진 등기권리증을 꺼냈다. 쓸모없는 돌산. 지금 선희에게 남은 전부였다. 선희는 마을 입구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눈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지나가던 택시를 불러 세웠다. 기사님, 이 주소로 가주세요. 선희는 등기권리증의 주소를 보여주었다. 택시 기사는 힐끗 보더니 코를 찡그렸다. 손님 죄송한데 차 안에서 무슨 냄새가. 기사는 손으로 휘젓는 시렵을 했다. 선희가 안고 있는 조끼에서 나는 냄새였다. 선희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창피함에 고개를 숙였다. 아, 죄송합니다. 됐어요. 내릴게요. 선희는 택시에서 내렸다. 눈보라 속에 홀로 덩그러니 서 있었다. 발이 얼어붙을 것 같았다. 그때 멀리서 낡은 경트럭 한 대가 덜컹거리며 다가왔다. 이웃집 할아버지가 운전하고 있었다. 어이구, 선희 씨 아니야. 이 밤중에 여기서 뭐 하고 있어? 할아버지, 저 좀 태워주세요. 뒷산 돌산까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눈보라 속에서 떨고 있는 선희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거긴 사람 사는 데가 아닐 텐데. 뭐 타. 선희는 경트럭 짐칸에 올라탔다. 덜컹거리는 트럭을 타고 어둠 속으로 향했다. 가슴에는 시어머니의 조끼를 꼭 껴안은 채로. 경트럭이 산길을 오를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졌다. 선희는 이를 악물었다. 눈물이 얼어붙어 뺨에서 딱딱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끼를 껴안고 있으니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마치 시어머니가 곁에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선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그저 눈보라 속을 달리는 트럭 소리만 덜컹거릴 뿐이었다. 경트럭이 산길 끝에서 멈췄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차가 못 올라가. 조심해서 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선희는 경트럭에서 내렸다. 눈앞에는 험한 산길만 보였다. 눈보라 속에서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다.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다. 얼마나 올랐을까. 마침내 무언가 눈에 들어왔다. 녹슨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철민이 위자료라며 던져준 돌산 위에 있는 유일한 건물이었다. 선희가 컨테이너 문을 열었다. 끼익 하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안으로 들어서자 발밑에서 무언가 바삭거렸다. 마른 흙과 쥐똥이었다. 선희는 소름이 돋았지만 꾹 참았다. 컨테이너 안은 냉장고보다 더 추웠다. 유리창이 깨져 있어 바람이 그대로 들어왔다. 전기는 물론 난방도 없었다. 선희는 구석에 웅크리고 몸을 말았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가방을 뒤져보았다. 옷 몇 벌과 지갑이 전부였다. 담요도 이불도 없었다.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62해를 살아와서 마지막이 이런 곳이라니. 그때 선희의 손에 무언가 닿았다. 시어머니가 던져준 낡은 조끼였다. 선희는 잠시 망설였다. 냄새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추웠다. 얼어 죽을 것 같았다. 선희는 조끼를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몸에 걸쳤다. 순간 코끝에 익숙한 냄새가 확 풍겨왔다. 땀 냄새, 된장 냄새, 그리고 시어머니만의 묵은 냄새. 선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님, 선희는 조끼 옷깃을 코에 가져다 댔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22살에 시집 온 날, 영자는 선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며느리, 고생길이 훤하겠네. 그래도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그 약속을 영자는 지켰다. 철민이 선희에게 소리칠 때마다 영자가 중간에서 막아주었다. 선희가 힘들어하면 영자가 먼저 알아채고 안아주었다. 함께 된장을 담그던 여름날이 떠올랐다.
영자가 선희의 등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말했다. 선희야, 너는 내 딸이야. 내 배로 낳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 말에 선희가 엉엉 울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고된 시집살이에 지쳐있던 선희에게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던가. 겨울밤, 함께 이불 속에 누워 도란도란 이야기하던 것도 생각났다. 영자가 철민의 흉을 보며 웃었다. 우리 아들 원래 머리가 나빠. 좋은 며느리 얻은 줄도 모르고. 어머님, 그래도 아드님이잖아요. 아들보다 며느리가 낫지. 아들놈은 커봤자 남이야. 두 사람이 낄낄 웃던 밤이었다. 그때가 선희의 가장 따뜻한 기억이었다. 선희는 조끼를 꽉 껴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어머님, 춥고 무서워요. 어머님이 보고 싶어요. 선희의 울음소리가 컨테이너 안에 가득 찼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치고 있었다. 선희는 조끼를 뒤집어 쓰고 바닥에 몸을 웅크렸다. 울다 지쳐 어느새 눈꺼풀이 스르르 감겼다. 얼마나 잠들었을까. 선희가 갑자기 눈을 떴다. 무언가 등을 콕콕 찌르고 있었다. 돌이 깔린 바닥 때문인가 싶어 몸을 뒤척였다. 하지만 콕콕 찌르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선희가 몸을 일으켜 등을 만져보았다. 조끼 안쪽에서 무언가 만져졌다. 딱딱하고 바삭거리는 느낌이었다. 솜이 뭉쳤나? 선희는 조끼를 벗어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 불빛으로 비춰보았다. 조끼 안감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안감이 이중으로 꿰매져 있었다. 선희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손가락으로 바느질 부분을 더듬어 보았다. 분명 안에 무언가 들어 있었다. 종이 같기도 하고 무언가 묵직한 것도 섞여 있었다. 이게 뭐지? 선희는 가방에서 작은 가위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조심스럽게 바느질을 한 땀 한 땀 뜯어내기 시작했다. 안감이 열리자 그 안에서 기름 종이에 싼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선희의 손이 멈췄다. 숨이 솟는 듯 했다.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이 조끼를 목숨처럼 지켰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어머님, 이게 대체...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컨테이너 안에는 선희의 거친 숨소리만 울려 퍼졌다. 선희의 손이 떨렸다. 기름 종이에 싼 것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낡은 수첩이었다. 표지가 누렇게 변색된 것을 보니 꽤 오래된 물건인 듯했다. 선희가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산약초 일지 1982년부터. 선희의 눈이 동그래졌다. 1982년이라면 지금으로부터 40년도 더 전이었다. 선희가 시집 오기도 전의 일이다. 페이지를 넘기자 시어머니의 필체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1982년 3월 돌산 바위 틈에서 천연산삼 발견. 씨앗 채취. 1985년 4월 산삼 씨앗 1차 파종. 절벽 틈에 심다.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됨. 1990년 5월 재배 성공 확인. 뿌리가 단단히 내림. 이대로 20년만 더 키우면 천연상급이 될 것. 선희는 숨을 죽이고 수첩을 읽어 내려갔다. 페이지마다 영자의 40년간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비가 오면 비닐을 덮어주고 가뭄때는 밤중에 몰래 물을 길어다 주었다는 내용이었다. 1995년 8월 철민이가 이 산을 팔자고 함. 절대 안 된다고 막음. 며느리에게도 비밀. 2005년 3월 재배 20년째. 슬슬 가치가 나올 때.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님. 2015년 10월 철민이가 사업에 실패해 돈을 달라고 난리. 2, 3만은 팔 수 없다고 버팀. 철민이에게 알려지면 뺏길 것. 선희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시어머니가 40년간 혼자 이 비밀을 지켜왔다니. 그것도 아들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22년 11월 철민이가 보상금을 받으면 선희를 버릴지도 모른다. 그 전에 준비해야 한다. 선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들이 며느리를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두 번째 물건은 지도였다. 이 돌산의 지형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다. 곳곳에 붉은 점이 찍혀 있었다. 바위 틈, 절벽 아래, 계곡 옆, 모두 산삼을 심은 장소였다. 세 번째 물건은 서류 뭉치였다.
선희가 펼치자 공정증서 인감이 찍힌 문서가 나왔다. 본인이 재배 및 자생하는 모든 특용 작물에 관한 소유권은 며느리 김선희에게 귀속됨을 확인한다.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시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다. 며느리를 위해 서류 밑에 메모지 한 장이 더 있었다. 철민이가 이 산을 너에게 줬다면 그건 하늘이 도운 거다. 땅은 철민이 것이지만 땅 위에 있는 건 모두 내 것이야. 선희는 서류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어머님, 어머님. 밤새 울던 선희는 날이 밝기가 무섭게 움직였다. 지도를 손에 들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12월의 찬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도에 표시된 첫 번째 좌표는 절벽 아래 바위 틈이었다. 선희는 가파른 경사를 기어가듯 내려갔다. 손이 바위에 긁혀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바위 틈에 도착했다. 언뜻 보기에는 그냥 잡초밭이었다. 마른 풀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다. 선희는 실망했다. 설마 다 말라 죽은 건 아니겠지? 선희는 무릎을 꿇고 풀을 헤쳤다. 젖은 흙을 손으로 파헤쳤다. 그때 손가락 끝에 무언가 닿았다.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감촉이었다. 선희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다. 순간 눈이 동그래졌다. 거기에 있었다. 잎이 4개 달린 산삼이. 그것도 팔뚝만 한 굵기의 뿌리가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세상에, 선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산삼을 한 뿌리만 본 것이 아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곳곳에 비슷한 풀들이 자라고 있었다. 한 뿌리, 2뿌리, 3뿌리, 세는 것을 멈췄다. 너무나 많았다. 선희가 가장 큰 뿌리 하나를 조심스럽게 캐냈다. 흙을 털어내자 사람 형상을 한 뿌리가 나타났다. 손발이 달린 듯한 모양의 뿌리였다. 코끝에 짙은 삼의 향기가 확 풍겨왔다. 그 순간 선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쿵쿵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숨이 막혀 헉 하고 신음을 뱉었다. 너무 놀라 주저앉고 말았다. 하. 선희는 한동안 숨을 고를 수 없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다.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다. 심장이 뗐는 줄 알았다는 말이 딱 들어맞았다. 정말로 심장이 뗐을 뻔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지도를 펼쳤다. 붉은 점이 찍힌 장소가 수십 군데였다. 이 산 전체에 40년 묵은 산삼이 가득하다는 뜻이었다. 선희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머님이 저에게 이런 걸. 선희의 울음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 영자가 40년간 며느리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었다. 세상 누구도 몰랐던 낡은 누비 조끼 속에 감춰진 비밀이었다. 며칠 후 선희는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품에는 신문지로 정성껏 싼 산삼뿌리가 들어있었다. 가장 크고 실해 보이는 것으로 골랐다. 서울 경동시장 약재 골목에 도착했다. 한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선희는 두리번거리며 감정소를 찾았다. 간판이 가장 큰 가게로 들어갔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점원이 선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선희의 행색은 여전히 초라했다.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못해 머리는 부스스했고 옷에서는 묵은 냄새가 났다. 저 산삼 감정을 좀 받으려고요. 산삼이요? 점원은 코웃음을 쳤다. 이런 할머니가 산삼을 가지고 있을 리 없다는 표정이었다. 뭐 보여주세요. 선희가 신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순간 점원의 표정이 싹 변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떡 벌렸다. 사장님, 이리 좀 와보세요. 점원이 황급히 가게 안쪽을 향해 소리쳤다. 곧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왔다. 감정사였다. 왜 그래? 뭐가? 감정사 역시 산삼을 보자 말을 멈췄다. 황급히 돋보기를 꺼내 뿌리를 들여다보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이건 어디서 나셨습니까? 감정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선희는 대답 대신 조용히 지켜보았다. 뿌리의 상태가 이건 최소 40년 이상 된 겁니다. 천종산 3급이에요. 감정사는 장갑을 끼고 산삼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저울에 올리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다. 어르신, 이거 물건입니다. 감정사는 꿀꺽 침을 삼켰다. 한 뿌리에 최소 5억, 상태에 따라 10억도 가능합니다. 이런 최상급은 근래에 본 적이 없어요. 선희의 귀에 5억이라는 말이 꽂혔다.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그게 정말인가요? 물론입니다. 당장 구매자가 있다면 연결해 드릴까요? 선희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당장 돈이 필요했다. 컨테이너에서 얼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네, 부탁합니다. 그날 저녁 선희의 통장에 8억 원이 입금되었다.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액수였다. 선희는 통장을 보며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시내의 고급 호텔을 찾았다.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곳이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힐끔거렸다. 행색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희가 돈다발을 내밀자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최고급 스파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선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때를 밀었다. 5년간 남편 간병으로 제대로 몸을 씻지도 못했던 몸이었다. 때가 시커멓게 나왔다. 선희는 눈을 감고 따뜻한 물에 몸을 맡겼다. 아, 이게 사는 거구나. 눈물이 흘러내렸다. 분한 눈물인지 기쁨의 눈물인지 모를 눈물이었다. 사우나를 나온 선희는 백화점으로 향했다. 가장 좋은 옷을 골랐다. 캐시미어 코트, 실크 블라우스, 가죽 구두.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새 옷을 입자 거울 속 얼굴이 달라 보였다. 선희야, 너는 이제 다른 사람이야. 선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다. 입꼬리가 올라갔다. 얼마나 억지로 웃었는지 모른다. 그 시각 철민의 집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자기야, 우리 대박 났어. 대박. 미진이 노트북 화면을 보며 소리쳤다. 화면에는 가상화폐 투자 차트가 떠 있었다. 붉은 선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었다. 얼마야? 철민이 황급히 달려왔다. 화면을 보자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10억이, 30억이 됐잖아. 3배야, 3배. 철민은 미진을 번쩍 들어 올렸다. 두 사람은 낄낄거리며 빙글빙글 돌았다. 역시 내 여자야. 가상화폐에 투자하자고 했을 때 반대 안 하길 잘했어. 철민 씨, 우리 이제 진짜 부자네. 그 할망구한테 위자료로 준 돌산 생각하면 웃기지 않아? 미진은 킥킥 웃었다. 철민도 따라 웃었다. 그러게, 아무 쓸모없는 자갈밭 던져주고 30억을 얻었으니 난 천재야. 철민이 냉장고에서 샴페인을 꺼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코르크 마개가 날아갔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하지만 두 사람은 알지 못했다. 그 가상화폐 차트가 미진이 조작한 가짜라는 것을. 미진은 처음부터 철민의 돈을 가로챌 계획이었다. 화면에 뜬 숫자는 진짜가 아니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쓸모없다며 버린 돌산에 수백억 원 상당의 산삼이 숨겨져 있다는 것도. 선희는 새 옷을 입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 돌산 근처에 작은 땅을 하나 더 구입했다. 컨테이너 대신 살 집을 지을 자리였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입원해 있다는 요양원의 주소를 알아냈다. 아직 때가 아니었지만 반드시 모시러 가겠다고 다짐했다. 어머님,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제가 꼭 모시러 갈게요. 선희는 돌산 쪽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복수의 불꽃이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리 퍼졌다. 강원도 돌산에서 산삼이 무더기로 나왔다더라. 40년 묵은 천종산삼이 수천 뿌리래. 어떤 할머니가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됐대. 약재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돌산 이야기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뜬 소문이었다. 하지만 감정소에서 실제로 천종산삼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퍼지자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 소문이 미진의 귀에 들어가는 데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뭐? 돌산에서 산삼이? 미진은 눈을 번뜩였다. 친구가 전화로 알려준 이야기였다. 응. 강원도 쪽이라는데. 어떤 할머니가 감정소에 가져왔는데 감정사가 손을 부들부들 떨었대. 한 뿌리에 억 단위라나 봐. 미진의 머릿속에서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강원도 돌산, 할머니 억 단위 산삼.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설마, 설마. 미진은 황급히 철민에게 달려갔다. 철민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자기야, 그 돌산. 선희한테 줬던 그 쓸모없는 땅. 뭐야, 그 자갈밭이 왜 거기서 산삼이 나왔대. 그것도 수백억 원어치나. 철민은 벌떡 일어났다. 눈이 동그래졌다. 뭐, 수백억? 그래. 40년 묵은 천종산삼이 수천 뿌리나 있대. 철민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주먹을 꽉 쥐고 테이블을 쾅 내리쳤다. 그년 날 속였어. 그 땅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미진이 철민의 팔을 잡았다. 눈이 욕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아직 이혼 서류에 도장 안 찍었잖아. 법적으로 당신들은 아직 부부야. 그 말에 철민의 눈빛이 변했다. 입꼬리가 씩 올라갔다. 부부 재산은 공유 재산이니까. 그 산삼도 내 거라는 건가? 그렇지. 당장 가서 반 내놓으라고 해. 그날 밤. 선희는 돌산에 새로 지은 작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컨테이너 대신 따뜻한 온돌방이 생겼다. 산삼을 몇 뿌리 더 팔아 마련한 집이었다. 쿵쿵.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선희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다. 누구세요? 문 열어. 당장 철민의 목소리였다. 선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문 안 열면 부숴버린다. 쾅, 쾅. 문이 부서져라 흔들렸다. 선희는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뒷문을 여는 순간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철민이 데려온 남자들이었다. 어딜 가십니까, 아주머니? 선희는 붙잡혔다. 남자들이 선희의 양팔을 붙잡아 마당으로 끌어냈다. 철민이 앞에 서 있었다. 옆에는 미진도 있었다. 오랜만이네. 이년아. 철민은 비웃으며 말했다. 선희는 이를 악물었다. 여긴 왜 왔어요? 돌아가요. 돌아가? 여긴 내 땅이잖아. 제가 위자료로 받은 땅이에요. 당신이 줬잖아요. 철민은 피식 웃었다.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거 봐. 이혼 서류. 아직 도장 안 찍었지. 법적으로 우린 아직 부부야. 부부 재산은 공유 재산이고. 선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도 산삼은 제 거예요. 어머님이 물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시어머니? 그 미친 할망구가 뭘 물려줘? 증거 있어? 선희는 말이 막혔다. 공정증서는 있었지만 지금 당장 보여줄 수는 없었다. 그것을 보여주면 더 큰 화를 부를 것 같았다. 철민이 손짓했다. 남자들이 선희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서랍을 뒤엎고 장롱을 열고 바닥을 헤집었다. 산삼 어디다 숨겼어? 다 내놔. 안 돼요. 그만두세요. 선희는 울부짖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미진이 선희 앞으로 다가왔다. 입꼬리를 비틀며 속삭였다. 언니, 순순히 반 내놓으면 이쯤에서 끝내줄게. 안 그러면... 미진은 라이터를 꺼내 찰칵 불을 붙였다. 불꽃이 튀었다. 이 예쁜 집이 불타는 거 보고 싶지 않지? 선희의 눈이 동그래졌다. 미진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다. 이 여자는 정말로 불을 지를 인간이었다. 미쳤어. 미쳤어. 아니, 난 아주 멀쩡해.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 돈. 그리고 이 산삼밭은 내 마지막 금줄이라고. 미진은 킥킥 웃었다. 철민은 그 옆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미진이 이렇게까지 무서운 여자인 줄은 철민도 몰랐다. 사흘 주지. 사흘 안에 산삼 절반을 가져와. 안 그러면 이 산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미진은 돌아섰다. 철민과 남자들도 뒤를 따랐다. 차문이 쾅 닫히고 엔진 소리가 멀어졌다. 선희는 엉망이 된 집안에 홀로 남겨졌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날 밤부터 선희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밤마다 산 아래에서 돌 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유리창이 깨지고 벽에는 붉은 페인트로 꺼져라고 쓰였다.
선희는 밤새 눈을 뜬 채 산삼밭을 지켰다. 눈은 충혈되고 뺨은 야위어 갔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40년간 지켜온 것을 빼앗길 수는 없었다. 어머님, 어떻게 해야 해요? 저 혼자서는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어요. 선희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별이 반짝일 뿐 대답은 없었다. 사흘이 지났다. 선희는 산삼을 내놓지 않았다. 철민은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미진과 머리를 맞대고 밤새 고민한 끝에 방법을 찾아냈다. 법으로 조지는 거야. 전현이 손도 발도 못 쓰게. 미진의 눈이 번뜩였다. 다음 날 아침, 철민은 도심의 대형 로펌을 찾았다. 시간당 수십만 원을 청구하는 변호사들이 즐비한 곳이었다. 간단합니다. 아직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으니 부부 공유 재산으로 동결하면 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철민의 입꼬리가 씩 올라갔다. 그럼 전현이 산삼을 못 팔게 되는 거군요. 물론입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면 일주일 내로 결정이 나옵니다. 철민은 그 자리에서 착수금 3천만 원을 건넸다. 그에게는 30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일주일 후 선희의 집 앞에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부동산 처분 금지 및 접근 금지 가처분 결정서. 선희는 서류를 펼쳐 읽었다. 법률 용어가 빼곡했지만 요점은 단순했다. 산삼을 캘 수 없다. 팔 수 없다. 산에 들어갈 수도 없다. 선희의 무릎이 꺾였다. 털썩 마룻바닥에 주저앉았다.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흩어졌다. 이럴 수가. 내 땅인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다. 시어머니가 40년간 키워온 산삼밭이었다. 선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런데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 없다니. 그날 이후 산 입구에 변화가 생겼다. 굵은 쇠사슬로 길이 막히고 출입 금지 법원 명령이라고 적힌 팻말이 세워졌다. 심지어 험상궂게 생긴 남자 2명이 24시간 교대로 감시를 시작했다. 선희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변호사를 구해야 해. 선희는 동네 법률사무소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대답은 한결같았다. 이미 상대방 쪽에서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익이 상반되어 맡을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곳을 알아보십시오. 저쪽 로펌은 너무 커서 저희 같은 작은 곳에서는 상대가 안 됩니다. 문전박대였다. 철민이 미리 손을 써둔 것이다. 돈으로 변호사들의 입을 막은 것이다. 선희는 발이 부르트도록 12군데를 돌아다녔지만 단 한 곳도 맡아주지 않았다. 해가 저물어 갔다. 선희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에는 거절당한 법률사무소 명함 뭉치가 쥐어져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김선희님 보호자 되시죠? 벚꽃 요양원입니다. 선희의 심장이 덜컥했다. 요양원에서 전화가 오는 것은 좋은 소식일 리 없었다.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입소잡은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닷새째 식사를 전혀 못하고 계세요. 링거로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링거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급히 면회 오셔서 설득해 주실 수 없을까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선희는 벌떡 일어나 택시를 잡았다. 요양원까지 20분이 20년처럼 느껴졌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뛰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다. 요양원 로비에 도착했다. 접수처로 달려갔다. 최영자님 면회 왔습니다. 301호실, 죄송합니다. 김선희님은 면회 제한자 명단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방금 전화 받았는데요. 위독하다고 빨리 오라고. 전화는 보호자분께 상황을 알려드린 것뿐이고 면회 허가는 별개입니다. 법적 보호자인 박철민님께서 면회 금지 요청을 하셨습니다. 선희는 믿을 수 없었다. 위독하다고 불러놓고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니. 제발요. 시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다고요. 잠시만이라도. 규정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선희는 접수 데스크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힐끔거렸다. 하지만 접수 직원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철민이었다. 헛걸음했겠네.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희는 이를 악물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친어머니잖아. 돌아가시면 어쩌려고.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면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드려야지. 철미는 낄낄 웃었다. 선희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이건 사람이 아니야. 조건은 알겠지? 산삼밭 포기하고 등기 권리증이랑 공정증서 넘겨. 그러면 어머니 만나게 해줄게. 선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시어머니가 40년간 지켜온 것을 포기하라는 것인가. 하지만 시어머니는 죽어가고 있었다. 제발, 제발, 어머님 좀 만나게 해줘. 얼굴 한 번만이라도 보게. 사흘 주지. 결정해. 뚝, 전화가 끊겼다. 선희는 요양원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유리문 너머로 복도가 보였다. 저 안 어딘가에서 시어머니가 굶으며 누워있는 것이다. 어머님, 어머님. 선희의 울음소리가 요양원 앞마당에 울려 퍼졌다. 이틀이 지났다. 선희는 거의 반 미쳐가고 있었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시어머니가 텅 빈 요양원 침대에서 손을 뻗으며 선희야, 배고프다고 울부짖는 꿈이었다. 그 꿈에서 깨면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낮에는 산기존을 맴돌았다. 들어갈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발길이 자연스레 그쪽으로 향했다. 경비원들이 다가와 신고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선희는 멀리서 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삼았다. 그날 새벽이었다. 선희는 결심했다. 몰래 산에 오르기로. 새벽 3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뒷산 짐승길을 통해 올랐다. 손전등도 켜지 않고 어둠 속을 더듬으며 걸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조금만 더 산삼밭이 보이기 시작했다. 선희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거의 다 왔어. 그때 불빛이 번쩍하고 빛났다. 거기서 손전등 불빛이 선희의 얼굴을 비췄다. 경비원이었다. 선희는 뒤돌아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엉켰다. 법원 명령 어기고 침입했겠다. 경찰 부릅니다. 아니 잠깐만요. 저는 그냥 변명은 경찰서 가서 들으시죠. 선희는 질질 끌려 내려와야 했다. 경찰이 와서 조서를 꾸미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풀려났다. 법적 경고를 받았다. 다음에 또 적발되면 구속될 것이라고. 산에서 쫓겨나는 선희의 등 뒤로 경비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저 할망구 진짜 불쌍하다. 불쌍하긴. 욕심이 과해서 저러는 거지. 선희는 이를 악물었다. 분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날 저녁이었다. 선희가 집에 돌아오니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저녁 노을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붉은 빛이 산 쪽에서 오고 있었다. 선희의 심장이 배섰다. 산 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선희는 미친 듯이 달렸다.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불길이 이미 산삼밭 일부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안 돼, 안 돼. 선희가 쇠사슬을 붙잡고 흔들었다. 경비원들이 가로막았다. 화재예요. 비켜주세요. 접근 금지입니다. 산삼이 타고 있잖아요. 40년. 40년이라고요. 선희는 발버둥 쳤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불길은 점점 더 번져나갔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산삼밭의 절반이 시커멓게 타버렸다. 불이 꺼지고 나서야 선희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을린 땅에 무릎을 꿇었다. 새까맣게 탄 산삼 뿌리들이 곳곳에 뒹굴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40년간 새벽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정성껏 키운 것들이었다. 어머님, 선희는 타버린 흙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다. 손가락 사이로 재가 흩날렸다. 어머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선희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멀리 산기슭에서 차 한 대가 유유히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붉은 후미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선희는 알 수 있었다. 누가 불을 질렀는지. 그날 밤 선희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타버린 산삼밭 옆에 웅크리고 밤을 새웠다. 밤이슬이 내려 온몸이 젖었지만 느끼지 못했다. 몸도 마음도 얼어붙어 있었다. 포기해야 하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싸울 힘이 이제 남아있지 않았다. 돈도 없고 법도 모르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 시어머니는 죽어가고 산삼밭은 불타버렸다. 선희는 낡은 조끼를 껴안았다. 시어머니의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다. 어머님, 어떻게 해야 해요? 어머님이 지키라고 하셨는데 저 못 지킬 것 같아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대답은 없었다. 그저 새벽바람만이 차갑게 불어올 뿐이었다. 날이 밝았다. 선희는 여전히 타버린 산삼밭 옆에 앉아 있었다. 온몸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대로 여기서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이 스쳤다. 더 이상 싸울 기력이 없었다. 눈을 감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다. 하지만 눈을 감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요양원 침대에 누워 굶고 있을 영자의 모습이 그 생각에 선희는 겨우 몸을 일으켰다.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텅 빈 집이 선희를 맞았다. 신발을 벗을 힘도 없이 그대로 마룻바닥에 쓰러졌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었다. 얼마나 그렇게 누워 있었을까. 선희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낡은 조끼를 더듬고 있었다. 옆에 두고 잤던 조끼가 손에 닿았다. 선희는 조끼를 가슴에 껴안았다. 그때 무언가 손에 걸렸다. 조끼 안주머니에서 무언가 툭 떨어졌다. 산약초 일지였다. 산삼을 발견하던 날 함께 나왔던 그 낡은 수첩. 선희는 수첩을 펼쳤다. 시어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산삼 내용만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어 끝까지 읽지 못했었다. 선희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1982년 3월 돌산 바위 틈에서 천연 산삼 발견. 1985년 4월 산삼 씨앗 1차 파종.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 1990년 5월 재배 성공 확인. 이대로 20년만 더 키우면 익숙한 내용이었다. 선희는 페이지를 넘겼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다. 마지막 페이지에 봉투 하나가 풀로 붙어 있었다. 예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급하게 훑어볼 때 놓쳤던 것이다. 선희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떼어냈다. 안에 접힌 편지와 작은 물건 하나가 들어있었다. 편지를 펼쳤다. 시어머니의 필체였다. 하지만 산약초 일지와는 달랐다.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 쓴 글씨였다. 선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필시 철민이 놈에게 쫓겨났겠구나. 미안하다. 내 아들이 그런 놈인 줄 알면서도 너를 며느리로 들였다. 40년간 네가 고생하는 걸 지켜봤다. 매일 미안한 마음이었다. 철민이는 어릴 때부터 돈밖에 몰랐다. 제 아비를 닮아서 그랬지. 그놈 아비도 똑같았거든. 나도 평생 맞고 살았다. 하지만 너는 달랐다.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너는 내 손을 잡고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지. 그때 알았다. 이 아이가 내 진짜 딸이라는 걸. 선희야,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내 배로 낳지만 않았을 뿐이야. 그래서 준비했다. 40년간 준비했다. 철민이 몰래, 아무도 몰래. 저 산삼이 내가 너를 위해 남기는 전부다. 돈 많이 벌어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다. 철민이 놈이 너를 괴롭히거든 싸워라. 도망치지 마라. 네가 옳으니까. 나는 내 편이다. 죽어서도 내 편일 테니. 사랑한다. 내 딸. 2022년 11월 15일 영자. 선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 때문이었다. 어머님, 선희의 입에서 흐느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40년간 자신을 위해 준비해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런데 봉투 안에는 아직 무언가 더 있었다. 선희가 손을 넣어 꺼냈다. USB 메모리였다. 그리고 또 한 장의 메모지. 메모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건 보험이다. 철민이 놈이 너무 심하게 굴면 사용해라. 녹음 파일이 들어있다. 선희의 눈이 동그래졌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 전원을 켰다. USB를 꽂았다. 파일이 여러 개 있었다.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선희는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다. 이 늙은이가 잔소리는
닥쳐. 안 그러면 요양원에 쳐넣는다고 했지. 철민의 목소리였다. 선희는 숨을 멈췄다. 어미한테 제발 용돈이라도 좀. 미진이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진이? 그 계집한테 또 돈을 갖다 바치려고? 며느리 몰래? 시끄러워.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당장 돈 내놔. 녹음은 계속되었다. 철민이 어머니를 구박하고 돈을 갈취하고 협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날짜를 보니 수년간의 기록이었다. 두 번째 파일을 클릭했다. 이번에는 철민과 미진의 대화였다. 자기야, 선이 언제 버릴 거야? 보상금 나오면. 그 전에 버리면 재산 나눠줘야 하잖아. 빨리 좀 해. 그 할망구 냄새 맡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조금만 참아. 돈 들어오면 해외로 뜨자. 선희의 손이 얼어붙었다. 철민과 미진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자신을 버리려 했다는 증거였다. 세 번째 파일, 네 번째 파일, 다섯 번째 파일 모두가 증거였다. 학대, 불륜, 재산 횡령, 협박. 철민의 모든 죄가 담겨 있었다. 선희는 USB를 꽉 쥐었다. 손에 땀이 흥건했다. 시어머니가 치매인 척하며 몰래 녹음했던 것이다. 아들의 추악한 본성을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기록했던 것이다. 어머님,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미치지 않았던 것이다. 처음부터 멀쩡했던 것이다. 아니, 누구보다 현명했던 것이다. 아들의 본성을 알고 며느리를 지킬 방법을 40년간 준비해온 것이다. 잔칫날 생선 대가리에 침을 뱉은 것도, 독사놈이 혀를 날름거린다고 소리친 것도 모두 연기였다. 철민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완벽한 연기였던 것이다. 낡은 조끼를 목숨처럼 지킨 것도 이 때문이었다. 조끼 안에 며느리의 미래가 숨겨져 있었으니까. 선희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마지막 문장에서 멈췄다. 철민이 놈이 너를 괴롭히거든 싸워라. 도망치지 마라. 네가 옳으니까.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뜨거운 것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올랐다. 분노였다. 그리고 결의였다. 선희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돌아왔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이 변해 있었다. 5년간 남편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그를 살려냈던 바로 그 눈이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냈던 그 기백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래. 선희는 낮게 중얼거렸다. 죽어가는 인간조차 살려낸 내가 저 산송장 같은 놈들을 못 이길 리가 없어. 선희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공정증서를 손에 들었다. 그리고 낡은 조끼를 어깨에 걸쳤다.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선희는 남은 산삼 중 가장 큰 뿌리 3개를 팔았다. 15억 원이 통장에 입금되었다. 이번에는 사우나에도 백화점에도 가지 않았다. 곧장 서울로 향했다. 선희가 찾아간 곳은 시내의 인류 로펌이었다. 철민이 고용한 대형 로펌과 맞설 수 있는 곳을 수소문에 찾아낸 것이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접수 직원이 물었다. 선희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혼 소송입니다. 그리고 재산권 분쟁, 협박 및 방화 고소도요. 직원의 눈이 커졌다. 서류 봉투가 꽤 두꺼웠기 때문이다. 선희가 밤새워 준비한 것이었다. 30분 후 선희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날카로운 눈빛의 여성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서류를 훑어보던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흥미롭군요. 그런데 상대방이 서광 로펌이라고요? 네,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 않아요. 선희의 심장이 덜컥했다. 또 거절당하는 건가 싶었다. 하지만 변호사의 다음 말은 달랐다. 하지만 이 USB 녹음 파일이 진짜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변호사는 USB를 들어보였다. 선희가 가져온 시어머니의 녹음 파일이었다. 가정폭력, 재산 횡령, 불륜, 공모, 모든 증거가 있군요. 게다가 공정증서까지. 이 정도면 싸워볼만 합니다. 선희의 눈이 빛났다. 맡아주시겠다는 건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저 이런 사건 좋아합니다. 나쁜 놈들 혼내주는 거요. 선희는 그 자리에서 착수금을 지불했다.
5억 원이었다. 아깝지 않았다. 이것은 투자였으니까. 다음에 선희가 향한 곳은 방송국이었다. 사촌의 아들, 즉 선희에게는 조카뻘인 민준이 사회 고발 프로그램 PD로 일하고 있었다. 선희는 미리 연락을 해두었다. 고모, 오셨어요? 조카 민준이 로비에서 선희를 맞았다. 선희는 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민준아, 고모 좀 도와다오. 회의실에서 선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40년의 결혼 생활, 5년간의 간병, 완치 선고 후의 배신, 시어머니의 족기, 산삼의 비밀, 그리고 철민과 미진의 협박까지. 민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노트에 빼곡하게 메모를 하며 듣고 있었다. 고모, 이건 정말 엄청난 이야기예요. 시청자들이 뒤집어질 겁니다. 방송해 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하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현장 증거가 필요해요. 그놈들이 고모를 협박하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야 합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머릿속에 계획이 있었다. 그건 내가 만들 수 있어. 집으로 돌아온 선희는 치밀하게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보안 업체에 연락했다. 돌산 곳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숲속에 숨긴 야외용 카메라였다. 적외선 기능이 있어 야간 촬영도 가능했다. 다음으로 요양원 근처 경비업체에 연락했다. 경비원 2명을 고용해 시어머니 병실 앞에 배치했다. 철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비업체 사장이 물었다. 법적 보호자가 접근해도 막으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 남자는 가해자입니다. 입소자를 굶겨 죽이려는 인간이에요. 경비원이 배치되자마자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다. 김선희님, 입소자 분께서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시어머니는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아들이 보낸 감시자가 사라지자 식사를 시작한 것이다. 어머님,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제가 꼭 모시러 갈게요. 선희는 휴대폰을 꽉 쥐고 중얼거렸다. 준비는 끝났다. 이제 덫을 놓을 차례였다. 선희는 미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3번째 신호음 끝에 미진이 받았다. 뭐야? 이 번호 아직 안 지웠네. 미진의 까칠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희는 일부러 지친 목소리를 냈다. 미진 씨, 나 항복할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미진이 의심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갑자기 왜?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이라도 뵙고 싶어서. 산삼밭은 포기할게.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일부러였다. 그래도 철민 씨한테 전부 주는 건 분하잖아. 미진 씨한테 따로 줄게. 철민 씨 몰래. 미진의 숨소리가 달라졌다. 흥미를 보인 것이다. 따로 준다고? 응. 산삼 50뿌리. 현금으로 하면 50억은 넘을 거야. 미진 씨가 직접 와주면 줄게. 왜 나한테? 솔직히 말할게. 철민 씨가 미워서 그래. 날 버린 것도 모자라 어머님까지 죽이려 하잖아. 미진 씨가 그 돈 가지고 도망쳐주면 속이라도 시원할 것 같아서. 선희의 말에 미진은 피식 웃었다. 언니, 의외로 깡이 있네. 사흘 뒤 밤 12시에 돌산으로 와. 혼자서. 철민 씨 데려오면 거래는 없는 거야. 알았어. 하지만 속이면 언니 정말 가만 안 둬. 속일 기운도 없어 이제. 전화를 끊었다. 선희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첫 번째 미끼는 던졌다. 다음은 철민 차례였다. 선희는 대포폰을 하나 구했다. 그리고 철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미진이 당신 돈을 가지고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그거 다 가짜입니다. 조작된 차트예요. 사흘 뒤에 증거를 보여주겠습니다. 장소는 추후 연락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 전원을 껐다. 철민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불 보듯 뻔했다. 의심 많은 철민이다. 분명 미진을 추궁할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터였다. 그리고 사흘 뒤 두 사람 모두 돌산으로 올 것이다. 각자 다른 목적으로. 선희는 마지막으로 경찰서를 찾았다. 고소장을 제출했다. 협박, 주거침입, 방화, 기물파손, USB 녹음 파일과 감시 카메라 영상을 증거로 첨부했다. 담당 형사가 서류를 받으며 말했다. 현행범으로 잡으면 더 확실하겠군요. 잡을 수 있게 만들 겁니다. 선희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연락 주십시오.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선희는 경찰서를 나와 하늘을 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사흘 뒤면 모든 것이 끝난다. 지금까지 참아온 서름, 40년간 쌓아온 한을 풀어주마. 어머님 지켜보세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선희는 낡은 조끼 주머니를 꽉 쥐었다. 시어머니의 편지가 들어있는 곳이었다. 싸움의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2023년 1월 15일이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다. 선희는 돌산 중턱에 있는 쉼터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는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겉보기에는 추위에 떨며 홀로 기다리는 가련한 노파처럼 보였다. 하지만 선희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주변 숲 곳곳에 숨겨진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다. 100m 떨어진 곳에는 방송국 촬영팀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산기점 도로에는 경찰 차량 3대가 엔진을 끈 채 기다리고 있었다. 밤 11시 30분이 되었다. 숲속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선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 안에 보온병을 꽉 쥐었다. 나뭇가지를 헤치고 미진이 나타났다. 검은 코트를 입고 한 손에는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다. 미진의 눈이 선희를 발견하자 번뜩 빛났다. 미진은 쉼터 앞에 서서 입꼬리를 비틀었다. 산삼은 가져왔어? 선희는 천천히 일어나 옆에 놓인 보따리를 가리켰다. 저기 있어. 50불이. 미진의 눈이 욕망으로 번들거렸다. 보따리로 다가가려 했지만 선희가 손으로 막았다. 돈부터 보여줘. 미진은 피식 웃으며 가방을 열었다. 안에 돈다발이 빼곡하게 차 있었다. 50억이야. 세어볼래? 선희는 돈을 힐끗 보고 물었다. 그 돈 어디서 났어? 미진은 그런 건 왜 묻냐며 귀찮다는 듯 대답했다. 선희가 철민 씨 보상금에서 빼돌린 거 아니야? 라고 다시 묻자. 미진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하지만 이내 웃음을 되찾고 어차피 내 남자 돈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다. 선희가 철민 씨는 이 사실을 알아? 라고 묻자 미진은 낄낄 웃었다. 알 리가 있나. 바보같이 집에서 가상화폐 차트나 보고 있겠지. 바로 그 순간이었다. 누가 바보라고? 숲속에서 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미진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다. 철민이 나뭇가지를 헤치며 걸어 나오고 있었다.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자,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어떻게 왔냐고? 철민은 으르렁거렸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선희가 보낸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다. 미진이가 돈 가지고 튄다고 해서 와봤지. 그런데 진짜였구나. 내 돈 가지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미진은 오해야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철민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내 등 뒤에서 전현이랑 거래를 해? 내 돈으로? 미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철민이 미진의 가방을 확 낚아챘다. 미진이 가방끈을 붙잡았다. 놔. 이건 내 거야. 내 돈이야. 이건 내 돈이라고. 두 사람은 가방을 사이에 두고 몸싸움을 벌였다. 돈다발이 가방에서 쏟아져 나와 바닥에 흩어졌다. 넌 처음부터 날 이용한 거지. 가상화폐 투자. 그거 다 사기였어. 사기라니 무슨 소리야. 다 알고 있어. 조작된 차트로 내 30억 전부 빼돌리려고 했지. 철민이 미진의 머리채를 잡았다. 미진이 비명을 질렀다. 두 사람은 바닥을 뒹굴며 싸웠다. 때리고 차고 핥히는 아비규환의 지옥도였다. 흩어진 돈다발이 흙탕물에 섞여 엉망이 되었다. 선희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뒷걸음질 쳤다.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냉정하게 시계를 확인했다. 밤 12시 5분이었다. 선희가 손에 든 무전기 버튼을 눌렀다. 지금입니다. 숲 사방에서 불빛이 터져 나왔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손전등과 카메라 불빛이 두 사람을 비췄다. 철민과 미진은 뒤엉킨 채 얼어붙었다. 6명의 경찰관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제압했다. 수갑이 철컥, 철컥 채워졌다. 오미진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철민 씨, 특수협박, 주거침입, 방화 혐의로 체포합니다. 철민은 방화라니. 내가 언제 불을 질렀냐고 소리쳤다. 경찰관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다.
숨겨진 카메라에 다 찍혔습니다. 1월 10일 밤 산삼밭에 불 지르는 장면이요. 철민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 순간 방송국 카메라가 두 사람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조카 민준이 마이크를 들고 다가왔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40년간 함께 산 아내를 버리고 90살 노모를 요양원에 방치한 채 재산을 가로챈 비정한 부부의 말로입니다. 철민은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경찰에게 제압당해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선희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철민 앞에 섰다. 철민이 선희를 올려다 보았다. 나한테 할 말 없어? 선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선희가 서류 뭉치를 꺼냈다. 옆에서 변호사가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2022년 12월 20일 자, 박철민 씨가 서명한 돌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기 각서입니다. 본인이 위자료로 양도한 돌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철민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날 밤 술에 취해 이혼 서류와 함께 던졌던 종이를 떠올렸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었다. 선희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것은 어머님 최영자님께서 2022년 11월에 작성하신 공정증서입니다. 본인의 모든 작물에 관한 소유권은 며느리인 김선희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입니다. 철민의 입이 떡 벌어졌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끝났어, 철민 씨. 당신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 선희는 돌아섰다. 철민은 연행되면서 울부짖었다. 어머니! 어머니는 어딨어? 어머니한테 말해야 해. 어머니는 내 편이라고. 새벽 2시가 되었다. 선희는 경찰차를 뒤따라 요양원에 도착했다. 경비원들이 길을 열어주었다. 선희가 301호실 문을 열었다. 침대에 영자가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선희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영자의 손을 잡았다. 뼈만 앙상한 마른 손이었다. 어머님, 저예요, 선희.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영자의 눈이 번쩍 뜨였다. 끝났느냐? 목소리가 너무나 또렷했다. 선희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영자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선희의 등을 짝 소리나게 때렸다. 이제야 오다니. 내가 연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선희는 입을 떡 벌렸다. 영자의 눈은 맑고 초롱초롱했다. 치매 걸린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어머님, 치매는 무슨 놈의 치매? 내가 좋아서 진짜 치매에 걸릴 일 있냐? 영자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선희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럼 지금까지 전부 연기지, 연기. 철민이 놈 눈을 속이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야 내가 위급할 때 조끼를 건네줄 수 있잖니.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영자가 선희의 손을 꽉 잡았다. 고생했다, 내 딸. 이제 괜찮아, 어머님. 선희가 영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안겼다. 두 사람은 함께 울었다. 그때 복도가 소란스러워졌다. 철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내가 아들이잖아요.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철민은 울부짖고 있었다. 영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탔다. 선희가 밀어 복도로 나갔다. 철민은 영자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요. 어머니가 말씀해 주세요. 전현이 다 꾸며낸 거라고. 영자는 철민을 내려다보았다.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누구신가? 철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머니, 저예요, 철민이. 아들이잖아요. 영자는 고개를 선희 쪽으로 돌렸다. 그리고 다시 철민을 보았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자식은 선희 하나뿐이다. 어디서 개가 짖는구나. 철민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끌고 가시오. 영자는 경찰에게 손짓했다. 철민은 연행되면서 울부짖었다. 어머니.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철민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영자는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다. 선희가 영자의 어깨를 감쌌다. 집에 가요, 어머님. 그래, 가자. 이제야 돌아갈 집이 생겼구나. 두 사람은 요양원을 나섰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1년이 지났다. 2023년 12월이었다. 황량했던 돌산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다. 산 입구에는 커다란 간판이 세워져 있었다. 선의의 치유 약초원. 주차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차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산길을 오르자 예쁜 산책로가 나왔다. 양옆으로는 약초 재배밭이 펼쳐져 있었다. 불탔던 자리에도 새롭고 파릇한 싹이 돋아나 있었다. 산 중턱에는 한옥풍의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약초 카페와 체험관, 그리고 산삼 직판장이었다. 주말이면 수백 명의 관광객이 찾아왔다. 선의의 약초원은 전국적인 명소가 되어 있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건물 앞 무대에 관객들이 가득 모였다. 오늘은 특별한 날, 약초원 개장 1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 무대에 올랐다. 63살이 된 선이었다. 1년 전 설거지를 하던 기름때 묻은 앞치마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선이의 옷차림은 우아했다. 옅은 보라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 손에는 마이크를 든 채 자신감 넘치게 말했다. 얼굴에는 확신에 찬 미소가 가득했다. 선이가 마이크를 잡자 관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안녕하세요. 선의의 치유 약초원 대표 김선희입니다. 선희의 목소리는 맑고 당당했다. 1년 전 대문 밖에서 쫓겨나 울부짖던 여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오늘 이곳을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1년 전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쫓겨난 며느리, 버림받은 아내였습니다. 관객석이 술렁였다. 선희의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런 저를 지켜준 분이 계셨습니다. 40년간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신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선희는 무대 옆을 바라보았다. 휠체어에 앉은 영자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91살이 된 영자는 정정한 모습이었다. 머리를 곱게 빗고 눈빛은 초롱초롱했다. 영자는 선희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선희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제가 다시 태어났어요. 영자는 선희의 손등을 토닥였다. 내가 뭘 했느냐. 네가 다 한 거지. 관객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선희와 영자는 함께 웃었다. 행사가 끝나고 관객들이 하나둘 돌아갔다. 해가 서쪽 산 너머로 기울기 시작했다. 선희는 영자의 휠체어를 밀며 산책로를 걸었다. 약초원 곳곳에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다. 그들이 인사하자 선희는 자연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으며 격려했다. 수고가 많아요, 대표님. 어머니,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영자는 흐뭇하게 웃었다. 선희야, 봐라. 이걸 네가 다 읽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40년간 심으신 걸 제가 거두기만 한 걸요. 두 사람은 산 정상의 정자에 도착했다. 밖으로 나가자 약초원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노을빛에 물든 산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정자 한가운데에는 특별한 것이 놓여 있었다. 유리관 안에 낡은 누비 조끼가 있었다. 때 묻고 붉었던 그 조끼가 기념물처럼 전시되어 있었다. 유리관 아래에는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어머니의 마음 40년의 사랑이 담긴 누비 조끼. 선희는 따뜻한 차 2잔을 가져왔다. 어머님, 차향이 참 좋네요. 선희가 찻잔을 들며 말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허허, 내 인생이 활짝 폈으니 차향인들 안 좋겠느냐. 선희는 미소 지었다. 유리관 속 조끼를 보았다. 어머님, 이거야말로 진짜 명품 조끼네요. 그럼 명품이지. 네가 있으니 명품인 게야. 두 사람은 찻잔을 부딪혔다. 쨍 하는 소리가 산마루에 울려 퍼졌다. 바로 그때 산 아래에서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 남루한 행색의 철민이었다. 낡은 점퍼에 해진 운동화. 머리는 덥수룩했다. 수염이 얼굴의 반을 가리고 있었다.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미지는 보상금을 전부 들고 해외로 도주했다. 사건 이후 철민은 더 이상 조사를 받지 않았다. 협박과 범죄 행위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몇 달 전 출소했지만 갈 곳이 없었다.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다. 교도소에서 폐암이 재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곁에서 약을 챙겨줄 사람이 없었다. 철민은 정자 앞까지 올라왔다. 숨을 헐떡이며 선희와 영자를 보았다. 선희야, 나야. 철민이야. 선희의 표정이 굳어졌다. 영자는 고개를 돌려 산 아래만 쳐다볼 뿐이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나 정말 아무것도 없어. 철민은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병원 갈 돈도 없어. 밥도 굶었어. 나 이대로 죽어가. 선희는 천천히 일어나 철민 앞으로 걸어갔다. 철민은 고개를 들어 선희를 보았다. 제발. 선희가 입을 열었다. 기억나? 1년 전에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 철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게서 병원 냄새가 난다고 했지. 당신 새 인생의 오점이라고 했잖아. 선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지 않았다. 지금 당신에게서 그 냄새가 나. 철민의 얼굴이 멍해졌다. 돌아가.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야. 선희는 돌아섰다. 손을 들어 경비원에게 신호했다. 건장한 남자 2명이 다가와 철민의 팔을 잡았다. 놔, 선희야, 선희야. 철민은 발버둥 쳤다. 하지만 선희는 돌아보지 않았다. 어머니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아들이잖아요. 철민은 영자에게 매달렸다.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철민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아들 둔 적 없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다시 고개를 돌려 산 아래로 시선을 옮겼다. 마치 파리 한 마리를 쫓아낸 듯한 태도였다. 철민은 끌려 내려갔다.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선희는 그 모습이 산 아래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돌아보지 않았다.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다. 선희는 다시 영자 곁에 앉았다. 영자가 선희의 손을 잡았다. 잘했다, 내 딸. 2 사람은 나란히 앉아 별을 보았다. 탁자 위. 그들의 낡은 조끼가 밝은 빛 아래 빛나고 있었다. 어머님, 저 행복해요. 나도 그렇다. 네가 행복하니 나도 행복하구나. 영자는 선희의 어깨를 토닥였다. 선희는 영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춥지 않았다. 2 사람 사이에 40년의 온기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멀리 약초원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선희가 깨달은 곳, 그녀의 시련에서 심어진 씨앗들이 세상을 밝히고 있었다. 낡은 조끼 한 벌에서 시작된 이야기였다. 그 안에 담긴 사랑이 2 사람을 구원했다. 선희는 환하게 웃었다. 사랑해요, 어머님. 나도 사랑한다, 내 딸아. 2 사람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시어머니가 40년간 지킨 비밀. 오직 하나뿐인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너는 내 딸이다. 바로 그 말이 선희를 다시 일어서게 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 가장 낡고 초라한 모습 속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저희가 당신에게 작은 온기를 전해드렸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당신의 일상에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해 주세요. 또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항상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